그 강남이 보여주는 강남 이랬을 때는 뭘까요, 그러면? 성공 신화 말고도. 그렇게 강남이 라이프스타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소강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방의 소도시에 가더라도 다 강남 비슷한 소도시를 소강남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비슷한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거죠. 그 부산에 지금 예를 들면 해운대. 이 홍대하고 요즘 왜 그 연트럴 파크? 연남동은 어떤가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보헤미안적인 그 문화는 뭐 뉴욕의 뭐 그린위치나 한국엔 처음에 명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 명동. 아지트. 그게 이제 보헤미안 개념인데, 근데 연트럴 파크까지 나가면 힙스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디 산업이라 해서 어떤 소상공인이 예술가가 되는 산업이에요. 커피나 뭐 편집샵이나 어떻게 보면 그 생활 문화가 어떤 문화 예술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홍대 전통적인 홍대는 예술가, 전통적 예술가 아지트인데 거기 그 아지트 문화에서 인디 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인디 산업으로 뭐 힙스터 산업이라고 하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일 큰 주제죠. 모종민 교수님을 모시고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종민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재직 중이시고, 제가 이제 오래 알고 왔지만 그 분야가 정치경제학이라는 거 사실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처음엔 저도 이 제목만 보고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가벼운 사회 문화 혹은 문화 사회학적인 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한테 아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다시 보게 된 게, 이분이 전공이 뭐였지? 했더니 정치경제학이라는 걸 알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렇게 겪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용어로,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로 데피니션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크게 6가지 유형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죠. 카테고리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명명을 하시고서 우리한테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음미하고, 그리고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들어가서 왜 하필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트렌드 리포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렌드 리포트 우리가 매년 12월이면 트렌드 리포트를 읽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 있죠. 근데 요새는 뭐 하나가 아니에요. 뭐 한 10종류가 넘게 나오는데, 이거 그리고 신조어가 매년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신조어 개발에. 그래서 요 최근 뭐 신조어를 보면 이게 뭐 말이 되는 건지 신조어 개발이란 말이 재밌네, 진짜. 네, 그렇죠. 좀 억지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했을 때, 사실은 19세기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온 큰 트렌드의 일부인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고 매년 사업 보고를 써야 되니까, 새로운 걸 찾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변화가 그냥 연 단위로 바뀌는 건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나 그래서 세대 차이 때문에. 근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일찍 시작하면 19세기,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60년대 했던 어떤 물질주의 사회에서 탈물질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나 탈물질주의가 파생하는 이 모든 변화를 매년 신조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그런 또 맥락이 있네요. 네. 대체로 보니까 6개로 분류하신 게 이제 부르주아,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데, 이 부르주아는 사실 그때 좀 부정적 의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넓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이 6개의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신 이유랄까? 뭐 학문적인 맥락이 우선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9세기, 18세기 정도 되면 어떤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지배 계급으로 올라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세에는 뭐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계급이었는데 그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든 지배 계급으로 올라서면서 부르주아 가치가 이제 지배 가치가 되는 거죠. 네, 하쿠나 마타타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이건 그냥 방송에서 하는 건데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가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개성 다양성을 아무래도 우리가 포기한 상황이니까 초기부터 이거에 저항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헤미안 예술가 그룹들이 어떤 산업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좀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큰 세력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혁명까지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회주의 혁명까지를 보헤미안에 이렇게 분류하셨더라고요. 그럼 386도 지금 보여주는 뭐 우리 사회 386이랄까 미국의 68 혁명 이런 것도 다 그 연장선인가요? 그래요. 뭐 거기도 이제 지류가 많았는데 그 예술가들 보통 이제 우리가 파리의 어떤 예술가들 그룹들이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하면서 아닌 그 어떤 문화운동이나 생활운동으로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주의로 가면서 30년대 어떻게 전체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한 100년간의 그렇죠. 실험이 실패하면서 50년대 되면 다시 이제 부르주아가 도전 없이 어떤 그런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그때부터 서서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 계열의 보헤미안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히피 운동으로 나타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부르주아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네.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세력들이 수둡지 많죠. 수둡지 많은데 그 중에도 제가 6개를 선택한 이유는 이미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 사회가 된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만 골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하위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주류 문화가 된 하위 문화, 저항 문화. 그래서 5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이 한국의 이제 보수랄까 우파 진영이 그런 면에서는 이 하위 문화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아직 그런 하위 문화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주류에서 잘 흡수를 하면서 주류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낯선 문화가 생겨나면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이랄까 이런 게 아직도 좀 강한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어떤 물질주의 문화, 물질주의자 비중이 우리는 거의 85%?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아주 예외적인 나라고 보통 그 50% 정도인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제 기준으로 이제 부르주아가 성향의 사람들이 선진국은 50%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85%까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뭐 멕시코 같은 나라도 거의 뭐 60%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를 포섭을 안 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런 하위 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그 기원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경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앞부분에서 조금 이제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지 했던 것을 방금 쓰신 이제 물질주의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속되게 말한 그런 물질주의는 아닙니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하면 좀 보수주의랄까? 혹은 산업화 가치관 뭐 이런 거에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뭐 보수가 어떻게 보면 유교 보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지배계급의 그 윤리인데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어떤 청교도 정신도 거기 들어가고 우리나라 말하면 개성상인도 사실은 이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그 검소하고 어떤 공동체 지향적인 상인 문화. 근데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그 문화를 선망하는 중산층 소시민까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상에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은 다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그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이 부르주아라는 게 정확히 뭐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무슨 저 특정 그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계급 개념은 아닙니다. 계급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 개념이기도 하고 생활 개념이니까 그걸 감안하시면서 그 부르주아 얘기를 먼저 좀 그렇죠. 계급적 해주십시오. 개념이 아니고 네, 그런 건 어떤 아닌 것 그 기존 질서나 산업사회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따랐을 때, 그럴 때 이제 한국의 절대 다수가 부르주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러면 한때 뭐 스스로 70%까지 갔던 중산층 의식하고 많이 겹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성공 신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한국이 너무 획일적이 할 때 이제 행복 기준이라든가 어떤 성공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한다는 게 이제 지나치게 부르주아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행태, 이제 행태죠. 말 그대로 드러나는 네. 이제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행태로도 보셨지만 그 공간으로 이렇게 또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이런 부르주아 사고의 어떤 뭐라 할까요? 최고의 성? 그걸 강남으로 이렇게 짚으셨던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우리나라 이제 성공 기준하고 행복 기준을 봤을 때 네. 상징적인 어떤 장소는 강남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약간 위선적으로 피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그거를 가고 싶은데 간 사람과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의 그렇죠. 갈등의 예.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이 문제 해법도 있는 거지. 그 강남이 보여주는 강남 이랬을 때는 뭘까요, 그러면? 성공 신화 말고도. 그렇게 강남이 라이프스타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소강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방의 소도시에 가더라도 다 강남 비슷한 소도시를 소강남을 만들어서 그렇죠. 비슷한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거죠. 그럼 부산에 지금 예를 들면 해운대. 아, 그렇죠. 대구의 수성구, 아. 뭐 아주 작은데 뭐 안동, 뭐 경주에도 다 소강남이 있어요. 아, 정말요? 거기다 그럼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 있고 학원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세계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부산이 해양 문화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해양성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삶 자체는 거기 해운대에서 아파트 단지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잘못된다는 것보다는 예.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셔야 되지만 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다양화. 네, 다양성, 이게 결국 다양성 결핍. 문제거든요. 예. 그 굉장히 좋은 말씀 같으네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책을 꼭 권하는 거는 이게 그 공허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크게 6가지의 이런 대표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우리 서울에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도 상당한 형태로 구현이 많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싹을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서울이 이렇게 다채롭구나 하는 것도 반대로 배웠어요. 이제 그냥 뭐 강남, 뭐 홍대 앞, 뭐 이렇게만 인식하던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런 큰 문화적인 트렌드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사실 이제 이 부르주아하고 보헤미안 이게 이제 제일 양대 축으로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장, 효율성, 어떤 그 일체성, 조직력이 전 대표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대표하는 가치가 뭐냐 한 단어로 하면 조직력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조직력. 그래서 어떤 큰 조직에서 그 조직의 어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반대로 거기서 이제 그 자아나 개성은 어떻게 잊혀진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량생, 대량소비로 나오면서 처음으로는 좀 예술가들이 얘기했던 게 어떤 그 창의적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술 문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동의 소외를 한번 극복해 보자. 이거 계속 그 크라프트 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렇죠. 이런 그럼 노조도 그렇죠. 우리 뭐 민노총이나 이것도 큰 범주에서 보면
보헤미안적인 그건 멘탈리티인가요? 그건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은 물질주의자인 거죠. 부르주아. 아, 부르주아네. 부르주아죠. 실제 그렇네.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제가 아직 이 분류가 예. 그래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 방금 또 조직 얘기하셨으니까 전형적인 그거네요. 거긴 재분배니까 물질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진보 세력은 대부분 이 기준으로 하면 부르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 해결하는 거고. 근데 그 산업사회가 간과했던 부분도 어떤 그 잘 실현하는 일이라든가 창조성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 보헤미안도 그렇고 노마드로 힙서도 전부 일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그런 의미에서 소위 한국의 진보 세력은 이랑 다른 트렌드인 거죠. 부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문화사적으로 보면 그 애초에 보헤미안들이 통기타 세력들인가요? 통기타 가수로 송창신, 뭐 윤영주 이런 분들과 그분들의 동조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뵈면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서양사에서 기원을 찾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유유자적하던 선비 그 풍류를 좋아했던 선비도 있고 그렇네. 그리고 도교 도가적인 이런 거.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에서 불교 전통도 있고 사실은 어떤 그 서구 사회의 보헤미안 전통이 동양에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대 일본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 선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있는데 그 전통이 어떤 생활 문화로 못 간 거죠. 개인이 없는 거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네 진짜. 그럼 우리도 특히 주작이나 이거는 이 분류를 하면 부르주아네요 진짜. 조직 중심이고 그냥. 그렇겠죠. 그리고 도교나 뭐 어떤 데는 다르게 해서 저는 다른 분이 한국 라이프스타일 역사에서 그런 한국 전통 문화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자, 우선 저도 이제 조금씩 헷갈리면서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낯설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익혀가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히피입니다. 근데 히피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히피하고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히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좀 너무 부정적이죠. 미국은 어떤가요? 거기도 같은데 이제 뭐 히피의 어떤 생활 문화 차원, 그러니까 히피가 어떤 친환경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거기도 이제 창조적인 어떤 공방을 많이 강조했어요. DIY.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DIY도 사실 히피 문화에서 많이 그런가요?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활 문화 차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보통 우리가 히피를 얘기할 때는 뭐 자유 섹스라든가 마약이죠, 마약. 주로 마약 문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히피 운동은 세 그룹은 나눴던 것 같아요. 반전 운동, 정치 운동하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힌두교나 어떤 불교의 신비주의도 많이 빠져서 그거 보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그렇죠. 그쪽도 히피 계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생활 문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자연에 돌아가서 어떤 자연에 충실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개발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도시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커피, 스페셜티 커피나 건강한 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kombucha, 유기농 이런 것도 다 유기농, 다 비건 전부 이런 천연 섬유 이런 트렌드들이 사실 히피들이 개척한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특히 젊은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 중심으로 자녀 키우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라면 기본 기술은 히피 운동에서 그런가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어떤 히피를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지만 이 생활 문화 부분은 이미 우리도 많이 수용한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시청자께서 물어보셨는데,
자유이념상 극우를 히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극우 그러니까 반대로 히피는 좀 극우 아니냐인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죠? 극우라. 네. 물론 뭐 극과 극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히피는 생활운동 차원에선 그 기존의 이념틀을 벗어난 새로운 을 열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일단 본통적인 이념 추구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보다는 생활적인 차원에서 좀 더 개성을 다양하느냐, 그래서 강조하느냐, 아니면 조직력을 강조하느냐 이 새로운 축을 연 세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 축이 아직 우리가 출현을 안 한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요새 또 보니까 주변에도 그렇고 제주 가서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네네. 살아보기 하시는 분들은 그 밑바탕이 뭘까요? 이거는 보헤미안인가요? 아니면 히피인가요? 5가지 분류 중에.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주류 라이프스타일을 그렇죠. 부조화라고 하고, 그러면 한국에도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5가지 유형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사람 성지가 제주인 거죠. 아, 그래서- 성지가 됐네. 네, 그래서 오. 2010년 전 이효리 재밌습니다. 씨가 제주를 가면서 이제 제주 이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2013년 정도 되면 보헤미안의 성지 제주라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벌써? 힙스터 오. 제주 지금 히피가 모인 제주 이런 책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 당연히 디지털 노마드도 이제 제주로 갑니다. 그럼 다 갔네, 지금? 나머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유형이 그러면 서울을 왜 떠나냐 했을 때 서울의 어떤 경쟁적인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표현은 이렇게 제가 말한 5가지 유형을 얘기 안 하지만 전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좀 약간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히피 성향인 거고, 제주도에 가서도 어떤 뭐 카페나 이런 힙스터 성향의 빵집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힙스터 쪽. 아직 힙스터는 안 나왔는데 지금 벌써 조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히피 문제를 한 번만 더 짚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히피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피.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6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네. 히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86세대랑 비슷한 거예요. 80년대 한국의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어떤 86세대의 지도자가 아니었어도 86세대 가치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그러니까 미국의 60년대에 자란 사람 지금 보면 70세, 80대는 거의 히피 영향을 받은 거고, 뭐 히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기업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 거죠. 아니, 본인이 히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생활운동 차원에서 히피보다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네. 실리콘밸리 문화로서의 히피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히피 운동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부상의 핵심이 PC인데 퍼스널 그렇죠. 컴퓨터의 반대말이 메인프레임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60년대 메인프레임 회사들이 IBM이나 덱이 다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전 운동하던 히피들이 연방 정부와 대기업들이 메인프레임 정보 독점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한다고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은 게 PC예요. 그래서 PC 개발의 선구적인 역할은 과학자들도 전부 히피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뒤로 PC 이후로 실리콘밸리가 계속 내놓는 기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지금 보면 블록체인까지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기술이. 이번에 최근에 나오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뭐 일반 시민이 이렇게 저항을 하듯이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이 조직의 힘 없이 아까 말씀드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온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블록체인도 뭐 서구의 젊은이들은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도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과학 기술을 자꾸 교육 문제로만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안적인 가치도 뚜렷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개인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있는 그 기업가들이 만든 문화인데 한국에서 이걸 자꾸 그거를 그건 좀 심각하네.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메인스트림이죠. 메인스트림이 이런 이제 비주류랄까 하위 문화를 호섭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데 비춰보면 그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또 자기 개인 중심의 가치관을 만들고 또 성공한 기업도 만들고 그것도 그냥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이 기업 자체 패러다임을 바꾼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함으로써 주류로 이렇게 뛰어드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 점에서는 또 좀 비판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그 세대 끝에 묶여 있지만 우리 386 세대가 과연 우리 사회에 요즘 하는 걸 보면 그 억압을 체험해놓고 요즘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다수에 의한 폭력이랄까 억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그 우리 세대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 대목 같아요, 우리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도 86세대가 어떤 IT의 어떤 인터넷 그 산업을 개척한 건 그런 공은 있고요. 그런 건 있죠. 네. 근데 그 나머지 반에서 어떤 생활문화 차원에서는 접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86세대가 어떤 정치적인 가치나 어떤 기업 면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남좌파 문화인 거죠. 그 생활 방식은 똑같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갈 수가 있었는데 못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운동으로 못 가는 그러니까 생활. 그러니까 그 기업. 창업이랄까? 창업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안 간 거죠. 그러죠. 운동 자체도 정치 운동에 집중을 했지 생활 운동에는 큰 관심을 안 본 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전형의 지역을 강남으로 꼽았다면 선생님께서는 보헤미안적인 멘탈리티 또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게 홍대다. 그거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냥 여러 동네 중에 이런 특징 저런 특징보다도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많이 다니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이 홍대하고 요즘 왜 그 연트럴 파크 연남동은 어떤가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홍대는 예전부터 이제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데 반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헤미안적인 그 문화는 뭐 뉴욕의 뭐 그린위치나 한국엔 처음에 명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 명동. 아지트 그게 이제 보헤미안 개념인데 근데 연트럴 파크까지 나가면 힙스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디 산업이라 해서 어떤 소상공인이 예술가가 되는 산업이에요. 커피나 뭐 편집샵이나 어떻게 보면 그 생활문화가 어떤 문화예술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통적인 홍대는 전통적 예술가 아지트인데 그 아지트 문화에서 인디 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인디 산업으로 뭐 힙스터 산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게들 뭐 커피 전문점이나 빵집이나 독립서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개척한 도시 문화입니다. 그럼 지금 소위 트렌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힙스터라는 게. 예술가 아지트 문화가 확산되는 부분보다는 어떤 힙스터 문화가 확산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한국에.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힙스터가 뭐지? 저도 사실 정확히 잘 몰라요. 그게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힙하다는 그거죠? 뭐 그렇죠. 한국에서 그걸 조금 소개해 주시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힙스터가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최신 유행을 뭐 얼리 어답터로 해서 빨리빨리 찾아가는 사람 힙스터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그 의미의 힙스터는 어떻게 보면 히피의 후예인데 히피 후예인데 히피는 자연으로 갔잖아요. 근데 힙스터는 도시에서 창업을 합니다. 도시에서 그래서 작은 가게 열면서 거기는 물론 예술가들도 일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해서 히피도 그렇고 힙스터도 그렇고 충분히 자기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술가는 보면 그런 플랫폼 같은 데 들어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하지만 힙스터들은 대개 보면 골목 상권에서 작은 가게를 창업합니다.
이게 결국에 공간 기반, 그리고 콘텐츠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랑 그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고. 물론 거기에 이제 기술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SNS나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성사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동네, 좋은 위치에 없어도 충분히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힙스터들이. 그래서 자기네 이제 컨텐츠를 거기다 접목시켜서 그런 그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힙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그 연구하시는 걸 보면, 그, 지난번에 내신 골목길 자본론도 그렇고, 결국 이게 골목길 자본이란 말하고 힙스터하고 제일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5개 대한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힙스터가 가장 골목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라이프스타일.